안녕하세요. 서가윤슬의 윤슬입니다. 지난달 11월은 6권을 읽어서 결산을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에코 리브르에서 출간했고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화 부고니아를 보고 생각이 나서 본 책이에요. 1960년대에 쓰여진 환경고전 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해충 한 종을 죽이기 위해서 화학적 살충제를 뿌렸다가 땅에 사는 미생물부터 곤충, 포유류, 물에 사는 물고기, 하늘을 누비는 새까지 도미노처럼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한 보고들이 쓰여져 있고요. 인간도 동물이기에 어떤 식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도 쓰여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암연구소에서 DDT라는 살충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DDT라는 살충제가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금지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경각심이 현대에 와서도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부고니아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현대에 와서도 살충제가 벌들을 떼죽음 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에 식량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벌들까지 없어지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한 사실들과 벌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현대지성에서 출간했고 메리 셸리가 지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책은 최초의 고전 SF 소설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SF 소설은 과학적 근거에 상상력을 더해서 만든 소설이잖아요. 메리 셸리가 이 소설을 쓸 당시에 죽은 개구리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근육이 움직이는 실험이 성공해서 유럽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다고 해요. 메리 셸리는 이 실험의 영감을 받아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은 계기가 넷플릭스의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만든 영화 프랑켄슈타인이 올라와서 그걸 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본 건데요. 책은 되게 재밌고 흡입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들도 있었고요. 영화랑 책을 둘 다 안 보셨다면 저처럼 책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영화는 계속 화면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싶어도 그 화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책을 봤으니까 영화도 볼 건데요. 영화도 재밌으면은 책이랑 영화를 비교해서 한번 영상도 또 찍어볼게요. 세 번째 책은 조선 뉴스프레스에서 출간했고 토클레스 편집부에서 만든 토클레스 11호로입니다. 이번 달에는 밀리의 서재를 구독해서 2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밀리의 서재를 몇 년 전에 구독을 1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읽지 않고 돈만 날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북튜버를 이번에 하면서 한번 다시 구독을 해볼까 하고 한 달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연장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밑줄 치면서 읽어야 기억에 좀 잘 남는데 밀리의 서재도 그런 밑줄 치는 기능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좀 잘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그리고 책은 이렇게 읽으면서 책의 두께감도 느끼고 밑줄도 치고 하면서 책의 어느 부분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충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 읽다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바로 찾아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밀리의 서재에서는 그게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집에 책을 막 쌓아두는 것보다 전자책으로도 책을 읽고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전자책을 다시 시도해 봤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쉽지만 연장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밀리의 서재에서 터클래스라는 인터뷰 잡지를 읽었는데요. 예전에 이 잡지를 한 2년 정도 매달 사서 봤었는데 한동안 안 보다가 밀리의 서재에 이 잡지가 있길래 오랜만에 봤어요. 여전히 잡지가 내용이 알차고 좋더라고요. 이 잡지를 보면은 각 분야에서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고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분야들을 접하다 보니까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에세이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듣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 잡지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매거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나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서점에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책은 산림출판사에서 출간했고 홍명희 님이 쓰신 상상력가 가스통 바슐라르입니다. 제가 11월에서 2월까지 4달 동안 철학책과 문학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11월 수업에서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이라는 철학책과 이 프란츠 카프카의 성이라는 문학책을 읽어야 해서 읽고 있었는데요. 저는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철학책을 사보긴 했어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바슐라르라는 철학자는 완전 처음 들어본 철학자예요. 너무 생소하고 이 책을 읽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바슐라르라는 분의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바슐라르라고 검색을 하니까 상상력가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책이 있어서 배경 지식을 좀 쌓으려고 이 책을 읽었어요. 바슐라르는 근현대 사상 전개가 활발하던 시기인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활동하던 분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과학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바슐라르는 이미지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상상력의 세계가 우위에 있음을 주장한 분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하는 사색과 다르게 뚜렷한 의지 없이 자연스러운 상상력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신활동인 몽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슐라르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요. 이미지를 4원소로 나누어서 물, 불, 대지, 공기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불에 들어가는 촛불이라는 이미지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물질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하는 신비로운 상징으로 봤습니다. 종교의식 같은 데서 촛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아니라 우리를 내면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징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바슐라르 하면은 이미지와 상상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대략적으로 바슐라르의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간했고 가스통 바슐라르가 쓴 대지 그리고 휴식의 몽상입니다. 이 책은 아까 말한 수업에서 교재로 쓴 책으로 바슐라르가 쓴 철학책입니다. 저에게는 엄청나게 난해하고 독해가 잘 안 되는 글들로 꽉 찬 책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문장이 70~80% 정도나 될 정도로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요 할 정도로 문장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게 철학책인가 했는데 리민 선생님께서 철학책 중에서 바슐라르가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하고 대학원 수준에서 배우는 책인데
그냥 소개팅 하는 것처럼 이런 책도 있구나 하고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안 읽어지는 부분은 그냥 슉슉 넘어가고 읽어지는 부분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밑줄도 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대지, 그러니까 땅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어떤 상징으로 쓰여져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고 예시로 문학 소설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연구한 책이에요.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상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2개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공동이 팬 이 나무 둥치는 하나의 은신처, 몽상의 집이다. 속이 빈 나무를 보는 몽상가는 생각을 통해 이미 그 균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는 원초적인 이미지 덕분에 내밀함과 안전, 모성적 보호를 느끼게 된다. 라는 이 글을 읽고 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인 이웃집 토토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웃집 토토로에 나오는 꼬마 메이가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무 안이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 안락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 있는 토토로도 아이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해주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징을 읽을 때 토토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하나 읽어보면 동굴이 일종의 우주적 모태였다는 원시 신화의 예를 제시한다. 어떤 신화들에 따르면 바로 동굴에서 달과 태양, 모든 생물체가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동굴은 인류 발생의 모태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상징에 대한 해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 상징들도 동의가 되는 것들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상징이라는 것도 나의 문화나 교육받았던 것들, 내가 본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것들만 동의가 되고 그게 아니면은 바슐라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가고 와닿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철학자니까 이 말을 존중하고 다 동의를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리민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거를 다 동의를 해야 하냐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철학책을 읽다가 동의 안 하면 자신도 포스트잇에다가 막 뭐라고 쓰고 책에다가 붙이시더라고요. 책을 비판적으로 읽어도 된다는 거를 알았고요. 수업에서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4개의 장만 읽으면 됐었는데 저는 이 부분만 읽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긴 읽었어요. 제가 재독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은 재독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읽어도 독해가 안 되는 부분이 7, 8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또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읽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줄 친 부분? 이런 책도 읽어보고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철학책을 제대로 읽은 게 이 책이 처음이에요. 사실 철학책을 몇 권 사놓고 조금 읽다 말고 이렇게 한 거는 몇 권 되거든요. 근데 다 읽은 거는 이 책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어려운 걸로 시작을 한번 하면은 다음에 철학책 읽을 때 너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시작으로 저도 여러 철학책을 읽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책은 열린 책들에서 출간했고 프란츠 카프카가 지은 성입니다. 이 책도 리민 선생님 수업에서 교재로 쓰인 책이에요. 성은 프란츠 카프카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책으로 미완성 책이에요. 여러분, 잘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세계와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거부당한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성에 나오는 주인공인 K도 계속 거절을 당하는 인물로 나와요. K는 한 성의 측량사로 일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로 가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계속 거부를 당해요. 그래서 계속 거부당하는 K를 보면서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하고 동변상련의 기분을 느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반절 정도 읽었는데요. 12월에 며칠 넘겨서까지 읽을 것 같아요. 이 프란츠 카프카 성은 제가 다 읽고 스포 독후감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보러 와주세요. 이번 달은 이렇게 6권을 읽었습니다. 매달 10권 읽는 게 제 목표인데 이번 달도 6권 읽었네요. 11월은 뭘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슝슝 빨리 지나가가지고 책을 많이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12월이 됐는데요. 날씨가 진짜 겨울답게 엄청 차가워졌어요. 저는 12월에는 방에 난로 이거 켜놓고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년 어떻게 보낼지 계획 세우면서 지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12월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책 많이 많이 읽으시고 또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빠이.